네, 오늘의 사건 큐브 시작하겠습니다. 안산시의 한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큐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큐브는 왜라는 키워드 저희 가지고 왔는데요. 첫 환자 발생 후에 유증상자, 증상이 있는 사람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발병 원인은 아까 들으신 대로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태, 결국에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모셨고요. 김경호 인제대 백병원 교수는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저희 취재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만 이미 이 피해 학부모들이 유치원 원장을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그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 원장을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치원처럼 집단 급식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염된 음식물을 사용하거나 뭐 조리도구 같은 걸 좀 위생적으로 좀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해당 유치원 원장은 이런 음식이나 조리도구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런 집단 식중독 사태를 일으켰다라는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전히 감염 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지금 유증상자 111명 중에서 장출혈성 대장균 양성을 보인 환자가 지금 5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 장출혈성 대장균은 왜 어떻게 발병이 되는 겁니까? 예, 보통 이제 대장균 하게 되면 우리 정상적으로도 정상세균총이라 그래서 사람 대장에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균입니다. 그리고 서식하면서 보통 병을 일으키지는 않고 물론 이 장내 세균총이 장이 아닌 다른 뭐 요로라든지 다른 장기로 가면 추가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일반적인 대장균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 중에서 이제 장출혈성 대장균이 감염이 되게 되면은 예. 그 독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증상, 감염 증상이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정상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외부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예. 들어오는 경로는 주로 이제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네. 입을 통해서 들어올 때는 주로 이제 뭐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오염된 손으로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렇게 어떤 오염된 경로를 통해서 구강을 통해서 들어올 때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되는 그런 감염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아직 원인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관련 질병이 등장하게 되면 그 이유는 뭔가를 잘못 먹었을 때 이런 병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이해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집단적으로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같이 먹은 음식이 가장 큰 원인, 특히 물이라든지 뭐 어떤 경로를 통해 다 같이 먹은 어떤 뭔가에 의해서 감염된 집단 감염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게 바로 보존식이라는 개념인데 저는 이거 잘 몰랐거든요. 근데 보존식이라는 게 보존을 해두고 실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표본이 되는 거를 다들 보존을 하나 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폐기했다. 결국에 이거를 이제 학부모들께서는 증거인멸이 아니냐라는 지적이신데 이걸 또 고의로 폐기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 유치원 측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그 식품위생법에 따르면은 유치원처럼 집단 급식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게 원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위해서 제공됐던 음식은 144시간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법에 따르면 보관되어야 되는 음식 같은 경우 가 선택적인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보건당국과 지금 이 교육감이 보관해야 되는 음식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거에 따라 좀 사실 좀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네. 법에 따르면 제공된 음식이면 간식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유치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는 식사로 제공됐던 음식만 지금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예. 간식으로 제공됐던 음식에 대해서는 다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그 식중독 원인이 될 수 있는 음식을 좀 고의로 폐기해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 유치원 원장 입장에서는 간식인 경우에는 보관의 대상인지 나는 몰랐다. 고의로 폐기한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 유치원 원장이 지금 경력이 1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과연 15년이 경력의 유치원 원장이 보관식의 대상을 정말 몰랐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심의 여지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예. 네, 일단 해당 유치원 원장이 불구속 입건이 됐고 경찰이 이제 오늘 오전에 유치원에 대해서 이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향후에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는 뭐 보관식이라든지 아니면 유치원의 조리도구 그리고 납품업체 조리도구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채취했는데 아직까지 대장균이 좀 발견이 됐다고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6종류의 이제 간식에 대해서는 이제 폐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지금 음식물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추가적으로 혹시 음식물의 조리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 방법이라든지 아이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이 제공 방식에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업무일지라든지 아니면 음식물 구매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CCTV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해서 그 여타적인 부분에서도 혹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보존을 하지 않은 그 간식에 대한 부분이 폐기돼서 이제 정황적으로 봤을 때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압수수색 이후에 결정적인 어떤 증거들이 나오면 이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 유치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지금 가장 애매한 부분은 정말 이제 관리 방법이나 아니면 음식물 자체에 정말 정말 명확한 이런 오염이나 상한 게 있었는지 이게 좀 밝혀져야 되는데 예. 이게 만약에 정말 밝혀진다고 하면 이 고소한 것처럼 식품위생법 위반이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예. 안타깝게도 만약 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처벌은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초반에 잠깐 설명이 좀 되긴 했는데 이제 경기도 교육감이 이재정 교육감이 간식도 보존식이다라는 이제 측면에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보건당국의 입장과는 좀 상반된 입장처럼 해석이 되기도 해서 이게 좀 논란이 모양인데 이건 어찌됐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한계랄까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네, 그러니까 법에는 명확하게 뭔가 식사로 제공되는 음식 그리고 예. 간식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거는 보관을 해야 되고 이건 보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오로지 집단 급식 시설에서 조리 제공되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사실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예, 예, 부분인데 그거를 축소 해석하냐 아니면 이거를 그냥 명문대로 해석하냐 그런 논란의 여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손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폐기로 인해서 당시 유치원에게 내려진 처분이 과태료 50만 원인 것에 이제 공분을 사고 있는데 만약에 식중독으로 이제 최종 판결이 나면 그때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지금 과태료 받은 혐의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144시간 동안 이제 보존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제 처벌을 받은 건데요. 이거는 명확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형사 처벌이 아니라 행정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을 일으킨 데 대해서 과실이 있고 뭐 조리하거나 음식물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다고 하면 예. 그때 이제 형사 처벌로 가게 되는 건데요. 식품위생법상 뭐 상한 음식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오염된 음식을 사용했다고 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업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기 때문에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상죄도 적용이 돼서 그건 5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용혈성 요독 증후군 이제 햄버거병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앞서서 잠깐 하기도 했고 이제 이 부분 정리하기 전에 이거를 저희가 여쭤봐야겠네요. 그 햇섭이라는 아마 그 시스템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게 학교 급식이 그래서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햇섭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학교 급식법에는 이게 유치원이 빠져 있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 1월 30일 이후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 7월이 얼마 안 남았죠? 한 반년간은 이제 이 관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유치원은. 이게 그러니까 문제겠네요. 굳이 본다면? 네, 맞습니다.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유치원생 같은 경우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예. 초중고 학생들보다는 오히려 더 위생 상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예. 오히려 유치원의 급식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이 입법의 미비로 지금 학교 급식법에 이때까지 유치원이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 다행히 이제 작년 말에 이제 유치원 3법이 개정이 돼서 학교 급식법상 이제 학교 유치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개월 정도의 이 공백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도 이 예산을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자체 차원의 이 위생 점검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 유치원의 이제 위생 상태 점검을 갔다고 하는데 예. 그 유치원의 특별 감사와 겹친다는 이유로 지금 2019년부터 시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햇섭보다는 그 낮은 수준의 위생 점검을 받긴 하지만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예. 그거를 사실은 그 보건당국이나 교육당국이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개월 이 사이에라도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정기적인 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급식시설 위생 점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보건당국도 이제 식재료 뭐 납품업체까지 조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앞서서 다수의 원화가 이렇게 동시에 감염된 것을 봤을 때 주로 먹는 것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이게 급식이 아닌 합숙 과정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좀 당국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존식, 어떤 식사 말고도 어떤 물을 먹는 과정이라든지 물을 먹을 때 컵을 사용했다든지 그런 과정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학습을 어떤 유치원 외부에서 하면서 어떤 음식물 섭취가 있었는지도 좀 함께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식이라든지 조리도구, 화장실 다 환경검진을 검사했는데 검체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고 또 식품을 자재를 납품한 업체에 대한 그 검사까지 했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검사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고 또 유치원 외부의 다른 데서 이러한 집단감이 생기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있고 또 그 균에 대한 유전차 검사를 통해서 이제 같은 균이 어디서 같이 기원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좀 시행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서요. 예. 아직 또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아직은 원인 찾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이게 사람 간에도 감염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감염된 사람이 이제 장을 통해서 또 장을 통해 장에 감염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변을 통해서 나오고 화장실이라든지 또 그것이 이제 손을 통해서 또 다시 또 입으로 들어가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분변해서 경구로 들어가는 과정인데 증상이 심한 분도 있지만 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있고 또 균을 배출하는 기간도 뭐 수주까지 걸리는 분들도 있어서 어떤 화장실 다녀오시고 또 손위생을 잘 안 한다든지 또 그 손으로 이제 조리를 한다든지 그 손으로 이제 식품 재료를 다룬다든지 그러면서 그 식품 재료가 또 충분히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되고 또 가열이 돼서 조리됐다고 하더라도 조리하기 전에 썼던 조리 도구를 통해서 다시 그 음식을 다룰 때 또 다시 감염된다든지 여러 가지 감염 경로가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조리 도구에 대한 위생 관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이제 다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이 주제 다루면서 너무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라는 점이 뭐 제일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용혈성 요독 증후군,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4명 정도가 오늘까지는 4명 정도가 투석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멀쩡했던 아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모님들 속상하시겠어요. 투석 치료 무조건 이게 받아야 되는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고 이제 신장 기능 저하가 얼마큼 심하냐에 따라서 네, 그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도 가볍게 올 수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 특히 이제 콩팥 기능, 특히 혈액을 거르는 기능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투석을 혈액 투석이든지 복막 투석을 해서 해줘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용혈성 요독 말 그대로 이제 어떤 혈관 내피 세포에 손상이 생기면서 적혈구가 깨지는 용혈 현상 그리고 이제 신장 혈관이 막히면서 신부전이 오는 요독 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 증상이 대표적인데 하나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진단받은 환자 중에서 일부만 지금 현재 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중에 한 환자는 이제 투석을 무사히 맞춰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물론 이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많은 호전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비율, 완치될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 조기에 얼만큼 적절한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확률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게 가장 이제 치명률 같은 경우에 한 3% 정도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평생 좀 장기적으로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는 비율도 한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투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신기능 저하가 조금 남아 있다든지 또 고혈압이 생긴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한 20에서 40% 정도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완치가 당연히 됐으면 좋겠고 빨리 원인이 좀 밝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쭉 알아봤는데 여전히 원인이 규명이 안 되고 있어서 빠른 수사를 통해서 원인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박주희 변호사,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